네, 신흥국 통화들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원자재 통화로 부류가 좀 되고 있고 우리 원화하고 연동성이 좀 깊은 통화가 이 호주의 달러입니다. 호주 달러가 어제 2%가 넘는 급반등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표들이 좀 좋지 않고 고용이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내수를 부양하겠다라는 것이 호주 통화은행의 정책이었는데요. 금리를 당분간은 동결하겠다고 밝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는 2%, 보통 1%를 우리가 원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투빅이라는 그런 용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급반등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시장 어제 환율 측면에서 보면은 주가는 188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지만 일단은 통화 가치는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죠. 한국은행이 밝힌 바 외환 보유고액이 7개월째 사상 최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군요. 1월 기준으로 3,484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한 7위권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그 체력이라든지 기본적인 힘을 다시 한번 신뢰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위클리 핫 업종 가보도록 하죠. 시장은 또 이제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진투자증권 투자정보연구팀 강영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많이 초췌해지신 것 같아요. 네. 네. 참, 뭐, 시장 어렵다는 얘기는 벌써 한 1년이 뭡니까, 지금? 네. 한 3년째 주가 보면은 1,800, 2,000. 네. 조금 올라가면 1,900, 2,000. 네, 다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자, 이제 시장을 조금씩 풀어봐야 되는데, 강영현 팀장이 생각하는 현재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뭐, 시장에 대해서 투자 전략 관련된 부분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표를 보는 입장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뭐,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들이 CDS 프리미엄일 건데, 뭐, 크레딧 디폴트 수합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관련된 부분들을 쓰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다가 우리가 사실은 이 크레딧 디폴트 수합 관련된 부분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5천만 원까지 은행이 파산을 해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기 예금 금리가 2.5%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0.1%를 떼서 예금보험공사에 예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부도가 나면 예금보험공사가 그걸 주는 거거든요. 국가에 대해서 뭐 부도가 나면 그것처럼 이렇게 주는 거, 그 보험료 같은 부분이 크레딧 디폴트 수합입니다. 인도가 작년에 9월에 한번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루피아 폭락을 하면서 테이퍼링 관련돼서 인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거다 하면서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 78bp 정도 됐었는데 0.78%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테이퍼링 이슈 나오면서 0.75% 그러니까 75bp 정도 됐고요. 결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언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부도날 염려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거에 대한 또 하나의 반증이라고 보시면 사실 채권자는 돈을 부도가 나면 못 받는 거고요. 주식은 사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주가가 올라가야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채권 시장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환율이 뛰면서 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 국채 시장으로는 좀 들어왔다. 1조 원 이상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GDP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PMI 제조업 지수, 그게 뭐 물 건너서 미국으로 가면 ISM 제조업 지수가 되는 건데 둘이 똑같은 성격입니다. 결국에는 공장에다 주문을 내고 그걸 생산을 하고 그거를 차로 실어서 출하를 하고 나머지 재고를 남기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CFO라든가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내 다음 달에는 어떨 것 같아? 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더 좋을 거다, 나쁠 거다, 아니면 보통일 거다, 요 정도로 풀어서 얘기를 하고 그거를 통합을 해서 일종의 뭐 설문조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결국 이 지표가 중요했던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5개월, 4개월 동안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다는 부분들이고 그게 춘절이 끼어있는 1월 기점으로 해서 중국에서 부러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이렇게 되면 큰 위기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GDP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건데 GDP는 4개월마다 한 번씩 발표가 되는데 그거를 경제 상황 속에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PMI를 보면서 GDP가 어떨 건지 판별을 하는 건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PMI가 안 좋으니까 GDP도 부러질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출구 조사를 하듯이 이 PMI 지표가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GDP가 좋게 탄탄하게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에 PMI가 좋지 않게 나왔던 뭐 CSI가 좋지 않게 나왔던 모든 것이 치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700억 달러 흑자 외환 보유고 3,400억 불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도매금으로 터키나 아르헨티나와 묶어서 돈 뺄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매도세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ETF 관련된 한국 관련된 펀드에서 환매 요청이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국 것도 파는 거 삼성전자가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펀드 환매가 나오니까 삼성전자도 팔아서 환매 대금을 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환율이 오르고 또 우리의 경쟁 상대였던 엔화 관련된 부분들이 잘 보시면 105원 됐던 엔화가 지금 102원 밑으로 빠졌습니다. 결국에 일본도 일종의 테이퍼링을 한 건데 그쪽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인가가 오히려 더 초미의 관심인 것 같고요. 한국 증시에서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악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전이 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조그만 상처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골마서 결국엔 뼛속까지 골마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방은행에서도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뭐 재정경제부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양적 완화의 축소, 이 테이퍼링 이슈가 등장하면서 신흥국의 통화 위기가 왔었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하락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강영현 팀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투자자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업종별 대응 전략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기준을 갖고 업종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네, 단기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환율 영향이 있으니까요. 뭐 기아차, 현대차 어제 버티는 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래소가 두들겨 맞고 있는데 탄탄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국 엔화라든가 환율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3개월, 6개월 단위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단기적인 모멘텀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추세적으로 보면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없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피해를 봤던 뭐 대표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공연을 많이 하는 SM 같은 거 있죠. 네, 엔화를 벌어 왔는데 그게 한국 돈으로 바꿔보니까 그 가치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부분 거기서는 대박을 분명히 치고 있는데 한국으로 돈을 갖고 들어와 보니까 별게 아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 뭐 자동차 부품 업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업종이라든가 혹은 일본에서 기술을 사와서 어떤 부분에서 움직였던 부분들이요. 그렇게 되면 뭐 바이오주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일본 엔화 약세에 관련된 부분에서 피해를 봤던 업종인데요. 그 부분이 엔화 강세로 돌아가면서부터는 조금 괜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뭐 정 불안하시다 그러면 실적 잘 나오고 내수 쪽에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올 1년간 그냥 관심을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렌터카라든가 리드코프라든가 이런 것들 탄탄하게 실적 나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탄가스 제지 건설 부자재 뭐 말씀드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부분에서 느슨해지게 되면 그런 쪽이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같이 왕창 빠져줄 때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뭐 크게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탑다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매크로, 그다음에 산업 분석, 이제는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종목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전략인지? 네, 뭐 종목들이 지금 뭐 그로스라고 하죠. 뭐 그로스가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매출액이 막 늘어나면서
그거에 맞춰서 영업이익도 커지게 된다면 요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 그렇게 성장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5배, 6배 거래되던 주식들이 10배, 20배 이렇게도 뛰고 있는 부분들이 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영상 보안 시장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오늘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영상 보안 시장 자체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이건데요. 그동안 관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그러니까 대규모 기관이라든가 정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발주가 되던 사업들이 민간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예전에 우리 초고속 통신망도 한번 보시면요. 돈 있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비싼 돈으로 초고 통신망을 깔다가 그게 보급률이 20, 30%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NHN이라든가 민간 사업자들이 거기서 대박을 터뜨리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 보안 카메라 시장들도 보급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 뭐 예전에는 고통 감재, 그다음에 뭐 재해 감시라든가 원격 의료, 화상회 요 정도로만 사용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민간 시장에서 확대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본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아날로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집에서 쓰는 필름 카메라를 연속적으로 촬영을 해서 쓰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디지털화되면서 사실은 아파트 단지 하나에다가 CCTV 감시 시스템을 깔려고 한다면 그거를 케이블로 연결을 하고 곳곳에 CCTV를 설치를 해서 그거를 일정 부분을 디지털을 저장을 해야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화상 카메라 그런 부분들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는 시스템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쓰기에 편해지는 것과 동시에 모든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기 쉽게끔 됐다라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단가가 굉장히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팔리는 대수가 늘어나게 됐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기존의 기술들을 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상이 내려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회사 수익 측면에서는 Q가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좋아지는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이 CCTV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사생활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사회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사회가 부자가 되면요. ADT 캡스라든가 뭐 S1이라든가 집에다가 그런 마크를 붙여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민간인들도 개인들도 자기 집에다 그걸 달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결국엔 이 카메라의 보급, 네트워크 카메라, 네트워크 비디오 카메라 관련된 부분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 관련돼서 뭐 소개를 해드릴 기업 중에 하나가 아이디스라고 하는 업체인데 사실은 이 업체가 중요한 이유는 원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였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교통방송에서 나오면 어떤 지금 고속도로 상황이 어떻고 하는 그 카메라, 아날로그 된 카메라를 만들었던 업체여서 1위였는데, 요게 지금 사업 구조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트워크 비디오 카메라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60%까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사업 구조 전환이 되면서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거와 유사했던 업체를 예전에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었는데 ITS 시큐리티라고 하는 업체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습니다. 결국에는 잘 팔리는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갔었는데요.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판매력이나 영업력이나 인지도로 봤을 때는 이 업체가 아이디스가 1위 업체인 건 맞습니다. 다만 아날로그로 했기 때문에 시대에 뒤처진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져 있었고 공매도를 맞았었는데 그 부분이 네트워크 카메라 쪽으로 사업 구조 전환이 되면서 이제 원래 위치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 나눈 규모로만 봤을 때는 지금 퍼가 10배 정도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럽 쪽으로 진출이 되는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1,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탄력적인 수준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보안업체들이 요 고객입니다. 그런데 국내 보안업체들이 움직이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그걸 또 네트워크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에는 솔루션을 판매하는 이 업체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두드러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매수를 해보기에 좋은 그런 업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뒤숭숭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많이 이슈죠. 한때는 개인 사생활 침해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영상 저장 장치,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시장에서는 이제
영상이라는 게 사실 고용량 데이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NVR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시류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뭐 따라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 관련 기업으로 오늘은 IDS 시장 점유율 그래도 1위 업체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또 쭉 들어봤습니다. IDS군요. 제가 뭐라 그랬나요? IDS로. 네. IDS. 네. 기업 이름들이 하도 어려워서. 네. 위클리 하드 업종이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투자정보연구팀의 강영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